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일반관리의 박준혁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2014년 2회차 유통관리사가 실시됐는데요. 어떻게 원하는 것만큼 속의 성과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사적인 문제를 포함을 해서 난이도 조절이 잘 되었던 그런 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이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는 측면으로 총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 대안의 경제적 주문량 EOQ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측면. 자, 연간 총 수요량 5,000개, 단위당 주문 비용 5원,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주문 수량. 이쪽 관련해서는 의의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의부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연간 총 비용. 재고와 관련된 총 비용이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에다가 연간 주문 비용 그다음에 연간 재고 부족 비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추상적 비용이 많고 기회 비용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실제 총 비용 산식에서 이렇게 제하고 EOQ에서는 연간 총 비용 부분만 가지고 이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면 연간 총 비용이 최소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OQ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루트 CH분의 ECOD. 이 CH가 의미하는 것의 캐링 앤 홀딩 코스트. 캐링 앤드 홀딩 코스트. 그다음에 CO는 코스트 오브 오더링. 연간 주문 비용, 1회 주문 비용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D는 큰 디맨드, 연간 수요를 말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잘 주어지는 형태는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캐링 앤 홀딩 코스트를 시험 문제에서 주는 게 그냥 주거나 혹은 가격이나 원가 프라이스 곱하기 인벤토리 레이트 재고 유지 비율이라고 해서 해당 가격에서 일정 부분은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거죠. 보통 요거를 많이 줍니다. 요거를 한번 구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구해서 구하는 문제. 1회 주문 비용 그냥 줍니다. 연간 주문 비용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처럼. 두 번째는 일평균 수요죠. 데일리 디맨드 곱하기 영업일수. 그리고 더 쓰기는 애매하니까 위클리 디맨드 1년 52주죠. 다 적죠 뭐. 먼슬리 디맨드 다 평균 수요를 말합니다. 12달. 이런 경우에 의해서 팩터가 주어집니다. 팩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디선다 만들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여기서 말하는 셋, 넷 이런 식으로 EOQ를 구할 때 필요한 문제도 나오고요. 다음과 같이 단촐하게 구하는 문제도 나오죠. 자, 연간 단위당 주문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5원이죠. 휴스타는 주문 비용은 5원 곱하기 5,000개. 지워지죠. 루트 만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씩 주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다. 연간 총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주문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호로 넘어가죠. 기업이 구매를 할 때 가져야 할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뭐 유통물류 일반이나 사회과학 쪽 자격증에서 항상 나오는 빈출 개념인데요. 핵심은 얘죠. 부분 최적화. 개별, 분산,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분리, 독립, 각각. 이외에 뭐 사회학에서 싫어하는 거 있죠. 반드시, 항상, 꼭, 뭐뭐만, 이런 문제. 이런 형용사가 들어가서 기술하는 것, 사회학에서는 거의 100%가 없어요. 반드시가 아니라 7, 80%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전체 입장에서 최적화가 되어야지 이제 부분 최적화만으로는 서브옵티마이제이션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유통 내에 이제 물적 유통도 중요시 여겨지지만 그건 이제 한 일부분이고 유통을 포함한 마케팅이라든지 결국 이게 경영의 일환으로서 토탈 옵티마이제이션, 전체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한 기능의 개별 최적화가 아닌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을 잘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3번 경로 전략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었는데 뭐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러냐 이겁니다. 귀금속이나 고가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적 유통이 아니죠. 무슨 유통이에요? 무슨 유통? 전속적 유통. 전속적 유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공부하시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그런 품목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시험 문제 풀듯이.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매 업태는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대개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소수 상품군 유통관리회사에서 소매 업태 얘기할 때 여기 나오면 끝인 거예요. 요즘 읽었을 때 바로 카테고리 킬러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책에 자주 소개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책들에 많이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이저러스나 뭐 오피스 디팟 이런 것처럼 사무용품 전문 이런 것처럼 더 싸게 팔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생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 오래 끌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줄 읽을 때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 문제. 지나갑니다. 다음 문제는 유통 경로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한 문제죠. 힘, 바기닝 파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협상력. 경로 구성원들끼리 누가 더 힘을 가지고 거래에서 우위를 쓸 수 있느냐,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힘과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눠요.
즉각적인 부분과 창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그 유형적 파워와 유형적 힘이죠. 유형적 힘. 무형적 힘.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어떤 위해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물스물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여기고 순응을 하게 돼서 장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장기성이에요. 얘는 이제 즉시성이고요. 바로 효과가 납니다. 어떤 힘들이 있을까요? 일단 줘야 돼요. 보상력. 땡이야. 보상력이 있죠. 두 번째는 줬던 거 뺏어요. 강권력. 기타 그 경로 구성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합법력. 법적으로 이제 구속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무형적 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준거력. 내가 현대차는 아니지만 현대차 협력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경로 구성원이 그에 준해서 나를 평가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차는 우리 회사한테 이제 준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도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죠. 소속되려고 하는 측면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하위 회사가 상위 회사에 이제 소속되려고 하는. 소속되면 이제 그에 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발휘되는 준거력.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문력. 이거는 뭐 특허나 뭐 기술이나 이런 측면들에 전문력이 굉장히 강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그런 파트너들이겠죠. 가지는 전문력. 그다음에 정보력. 이게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가져가는 힘인데 특별할 건 아니지만 그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얻는 것들이 많아요.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부분, 다른 부분의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계속 관계를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그래서 반사적 힘 들어본 적 없는 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소매상의 주요 기능,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이제 3번이죠. 3번. 정답은 3번인데. 금융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 활동과 유통 활동을 도와주는 유통 조성 기능이 있어요. 유통에는 상적 유통이 있고 물적 유통이 있죠. 이제 마케팅 매매와 관련된 매매죠, 매매. 이게 중간상이에요, 중간상.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중간상. 물적 유통은 이제 운송 보관과 같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뭐 이런 거 있죠. 쭉쭉쭉쭉. 그런 것들이고 이제 물류 업체. 도소매 중간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상적 물적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유통 조성 기능 중에서 4가지가 이거죠. 금융, 보험, 규격화, 표준화. 물적 유통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얘는 이제 상적 유통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금융기능, 그래서 소비자한테 할부 판매라든지 뭐 구매 비용을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이 해주는 역할을 말해요. 소매상의 주요 기능이 아니고요. 아셔야겠죠, 그죠? 넘어가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 사용하는 지수 평할법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가 수요 예측 얘기를 하면 시계열하고 시계열 분석법하고 이제 인과형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포괄적으로 인과형 안에 이제 시계열을 포함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계열 방법에는 이제 전월치 방법. 저번 달의 실측치를 그대로 예측값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이동 평균, 그 다음에 가중 이동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 소개된 지수 평활법, 그 다음에 추세선식. 인과형에는 그냥 회귀방정식을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이쪽 시계열 방법에 이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중이동, 이게 이제 단순이동 평균이 우리가 말하는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고, 가중이동 평균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하려고 하는 달에 가까운 달들이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면 7월, 6월, 5월에 실제 판매량이에요. 예측 판매량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로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판매량에 가중치를 나눠줘서 그 가중치와 실제 판매량의 곱의 합을 가중이동평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중이동평균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그 예측하려고 하는 8월 달에 예측값에 사용하려는 실측치가 만약에 3기간이다. 3기간이면 아주 간단해요. 일드, 7월 달에 일드 실제값에 가중치 한 0.5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6월 달에 0.3 정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중치 0.2 정도 나눠줘서 이 가중치의 합은 1이지 언제든지. 그래서 구하면 손쉽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측에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가중치를 나눠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더 많이 그 기간의 데이터를 산입하면 산입할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질 텐데 추세나 이런 것들 더 반영이 돼서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를 자동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수학자들 만들어낸 방법이 지수평활법이에요. 지수평활법. 다음 기간의 예측치는 그죠? 알파의 지수평활 상수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t.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죠. ft 플러스 알파의 yt 마이너스 ft. 알파, 그죠? 알파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중치 남아주기 힘든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추세를 반영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달에 제일 가까운 실측치, 가까운 달의 기간의 가중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려고 하면 이 평활상수를 높여주면 돼요. 알파라고 하는 평활상수를 높여주기만 하면 그
예측하려고 하는 달에 가까운 그 달의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아주 변경도 쉽고요. 적용도 쉬운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고 가중치 체계 상수의 변경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활상수의 변경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바꿔준 그런 모델이라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재고 회전율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 회전율 공식이 기억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재고 회전율. 평균 재고량 분의 총 재고량 혹은 총 재고 금액 밑에도 액 금액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하고 재고량은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 여기서는 서로 정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3번이 틀렸죠. 반비례죠. 분모잖아요, 그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판매원의 감정노동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약이 많았던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간단한 적객 업무나 단순한 전화 상담을 하는 판매원들은 감정 노동이 없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그 상대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노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소가 있을 뿐이지 없다라고 비약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죠. 없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드시라고 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0번. 평가자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종업원을 평가하지만 그 항목은 일반적인 서술이나 특성보다는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행동과 사건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내용에 가장 적합한 업적 평가 방법은 정답은 행동기준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데 그 평정의 척도를 행동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평가를 할 때 정성적인 기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할 때도 있고 더 이 척도 사이가 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3점 척도, 5점 척도, 3점 척도는 잘 안 쓰죠. 5점 척도나 뭐 1점부터 뭐 9점까지, 9점 척도까지 이렇게 줘서 나쁘다. 어떤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갈등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 그냥 못한다 해서 아주 잘한다 이렇게 그 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구간마다 중간중간에 그 명확하게 기술을 해요. 상대방과 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다. 되게 모호하게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명확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술을 해놓고 그 사이에 속하게 되면 이제 체킹을 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방법이 행동기준 평정 척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전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앞으로 더 다뤄질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인 그 평가 방법이겠죠,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별표를 쳐놓고 이번에는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 나온 거라 틀린 분이 많지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11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땡땡은 창고에 도착한 제품이 재고로 보관되지 않고 즉각 분배돼요. 재고로 보관되지 않고 즉각 분배돼요. 끝났습니다. 더 읽으시면 안 돼요. 정답은 크로스토킹이죠. 이 크로스토킹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게 뭐 기포장 크로스토킹이냐, 사전 출하 뭐 크로스토킹이냐, 중간 처리 크로스토킹이냐, 요런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기포장 크로스토킹, 중간 처리 크로스토킹, 그런 문제도 나오고, 크로스토킹의 전제 조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 중에서 이 크로스토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드밴스드 ASN이라고 하죠. 쉬핑 노티스라고 해서 사전 출하 정보.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뭐가 출발할지를 알고 출발해서 도착을 하면 어떻게 분배할지를 알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언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사전 출하 정보라는 것이 반드시 크로스토킹에서는 필요한 정보에 속하고 창고 내에서는 일 자체를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몇 개씩 방면별로 고객별로 몇 개씩 분배를 해야 된다는 그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정보. 요 두 가지, 이 정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소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넘어갈까요? 소매 조직을 설계할 경우에 중앙 집권화의 이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앙 집권화는 뭐예요? 중앙 집권화는 다 그 본부에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모든 데이터나 의사결정 정보를 다 본부로 보내라. 생각은 내가 하고 지시를 하면 너는 따르기만 해라.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그 표준적이거나 어떤 그런 서비스, 그런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전체로 봤을 때의 함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들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어떤 미시적인 어떤 로컬적인 그 대응력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것들 떨어져요.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주인의식이 좀 떨어지고요.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권한과 이런 책임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럼 해당 문제는 분권화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겠죠. 정답은 3번인데 지역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로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인력시장 대응에 효율적이다. 그 지역에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앙 집권식이면 다 본사에서 알아서 할 텐데 잡코리아 뭐 이런 데다가 알아서 할 텐데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역시장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포스 정보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할 테니.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분권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리더십을 과업지향적인 유형과 관계지향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 선호 동료 설문지를 개발한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교수님도 이게 참 싫어하는 문제인데요. 학자 이름 얘기를 하는 게 개념이 더 중요하죠. 많이 틀렸습니다. 최소 선호 동료 설문지 누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싫냐예요. 싫냐를 체크를 해서 그 싫은 이유와 뭐 싫은 이유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요. 리더를 분류하기 위한 거예요. 리더가 싫다는 게 그 너무 찔러도 피 안 나올 것처럼 과업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리더 자체가 이제 관계지향형이냐 혹은 과업지향형이냐로 나눠서 그것이 어울리는 부문의 지도자, 리더로 배치를 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피들러 아저씨, 피들러 박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답은 3번인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은 혼합 계약이고 완전 계약이며 평등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합 계약 맞습니다. 완전 계약 아닙니다. 평등 계약 아닙니다. 혼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랜차이저랑 프랜차이지 간의 라이선스 그죠? 라이선스. 그다음에 이제 도급 계약.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공급 계약. 계속적인 상품 공급을 하죠. 그다음에 노하우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각 개별적인 계약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높은 추상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노하우나 사업 기술이 이런 게 엄청 뛰어난 사람과 아예 거의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잖아요. 둘 간의 사람 간의 관계를 완벽히 규정할 수 없듯이 이 사업 관계도 완벽하게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높은 추상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민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민사 소송이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초 컨셉 자체가 평등 계약이 아니죠. 너무 많이 한 사람과 아예 몰라서 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관리 스킬 이런 것들을 바로 인계받아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유통 경로상 이해관계자 상충되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중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충관계, 상세관계, 이율배반적 관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얼마예요? 몇 번? 판매 실적 기준의 최대화. 판매 실적 기준의 최대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조가 보통 자신이 그 고객한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개별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개별 고객들한테 개별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을 대리하는 중간상을 쓰죠. 중간상. 그러니까 중간상들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능을 아주 잘해주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중간상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판매 실적이에요. 점수를 주는 판매 실적 기준을 높여놓으면 최대화시켜 놓으면 얘네들끼리 일단 중간상들끼리 경쟁이 되게 심해지겠죠. 어느 대학교 가는데 카트라인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얘랑 이미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안 좋은데 판매 실적 기준을 높여놓아 버리면 얘네들끼리 이제 막 경쟁하다가 얘한테 반기를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중간상에 대한 상대적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상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바른 설명 모두 나열한 것은 가와 다와 마는 다 맞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는 거고 이 나하고 라가 왜 틀렸는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중간상이 취급하는 특정 제품 계열 내에 중간상 취급 제품 계열 중에
매출액 중 자사 제품의 점유 비율. 이 가로축이라는 게 이걸 말하죠. X축. 중간상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매출액 중 자사 제품의 순이익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유율이라고요. 점유율. 점유 비율. 에다가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된 중간상의 매출액 성장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고.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 이쪽은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점유 더 이상 이제 시장도 안 늘어나고요. 성장률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요. 이쪽으로는 점유율이 낮죠. 성장률이 높은데. 얘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얘는 점유율이 낮고 성장률도 낮아요. 이쪽은 이제 포기 전략을 쓰겠죠. 포기. 한 요쯤에 있으면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률이 낮아요.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이게 0으로 치면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적으로 철수를 할 것인지 전략적 철수 전략. 이쪽은 이제 철수 전략을 취하죠. 포기, 투자, 방어. 그죠? 뭐가 없어요? 수학. 그죠? 이거 없죠. 자, 넘어갑시다. 17번. 유통경로를 설명하는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거래비용 이론은 합리적, 정직한 행동 경향을 가정한다. 이거 틀렸어요. 거래비용 이론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제한적 합리성.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으로 그래서 행동을 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합리적이고 정직한 행동 경향. 거래비용 이론은 제한적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래비용 이론하면 코어스 윌리엄슨 그죠? 코어스라고 하는 학자 제자 윌리엄슨 이게 계속 발전시켰던 이론 자체인데 얘는 거래비용 이론 자체는 두 가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기능이나 활동을 직접 할 것인가 make, or buy 사올 것인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비용의 대소 내부화시키는 것이냐 내부화시키는 비용 합병이라든지 내부화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래비용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그럼 보통 어떤 게 더 커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남을 통해서 했을 때 생기는 거래 비용의 총합과 그 내부와 직접 수행하거나 합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죠. 거래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중간상들이 그렇게 많고 누군가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상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요 반대일 경우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업이 이제 무형자산, 지식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특허나 기술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게 이제 다른 산업에도 전이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늦게 시작했는데도 해당 산업에서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말해요. 기업의 존재 이유라는 말이 내부화라는 뜻이에요. 내부화. 직접 수행한다. 그 거래 비용에서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요것들도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18번.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용어는 뭐예요? 등급이죠. 기출문제 중에서 등급 수학, 분배, 뭐 구색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죠. 네 가지. 분류 기능이죠. 유통상의 분류 기능 네 가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거 하나 고르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실제 이 문제에서는 개별 이 해당 설명을 가지고 찾아내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하는 행동의 등급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아이를 이제 구분하는 행위를 이제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sorting out. 그다음에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질적인 제품을 한데 모아서 대규모로 공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수합이고요. accumulation. 그다음에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이제 구매단이 있죠. 그걸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을 이제 분배라고 얘기하고 allocation. 그다음에 구색화라고 하는 부분은 연관성 있는 상품들을 이제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 그죠? 그래서 함께 취급하는 것을 이제 구색화라고 얘기를 해서 중간상의 분류 기능 요 네 가지 요 문제도 잘 나오고 개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간상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얘는 이제 뭐 경제적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그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말해요. 즉 물가가 매우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돼지고기 뭐 100g에 1,400원이 아니라 14,000원 막 이런 거죠. 경제 공황 이런 것도 다 인플레이션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귀중해요. 비싼 제품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축약된 말이겠지만 저렴한 상품, 그죠? 선호하겠죠.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상태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5번이죠. 유통업자 상표 프라이베이트 브랜드라고 PB라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내셔널 브랜드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이 내셔널 브랜드는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그 풀마케팅을 하죠. 주요 수단이 뭐예요? 풀마케팅의 주요 수단이 광고잖아요. 광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어도 가격이 어때요? 더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더 비싼 내셔널 브랜드를 많이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안 팔리는 것을 자리 차지하면서 재고 유지 비용을 쏟아가면서 매장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잘못된 선택이에요. 프라이베이트 브랜드 PB를 늘려야겠죠. 비중을 늘려줘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 다음은 이제 인사고가의 오류 중 상관관계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관관계적 오류. 정답은 현혹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현혹 효과는 할로우 이펙트, 그죠? 후광 효과, 뭐 첫인상 효과,
같은 말이에요, 다. 초도 효과. 뭐 첫 번째, 한 가지, 뭐 이런 것에 기인해서 나머지 것까지도 상관적인 관계 선상에서 이어간다라고 보는 그런 게 이제 현혹 효과이고요. 나머지 얘네들 있죠. 혹독화, 중심화, 관대화 이런 애들은 이제 분포적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분포적 오류. 분포 1점부터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면 관대화 경향 좋은 점수 쪽을 주는 거예요. 좋은 점수. 범위 제한 일정 내에서만 점수를 줘요. 범위 제한. 그 다음에 뭐예요? 혹독화. 혹독화. 낮은 점수 줘요.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 욕먹을까봐 중간 점수 줍니다. 이게 중심화. 그러니까 레인지 상에서 이제 분포적 오류를 얘기를 해요. 현혹 효과만 빼놓고요. 자, 넘어갑시다. (21번)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한 재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재무 비율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기업의 수익률, 수익력을 얼마나 마진을 잘 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업 위험 평가 부분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기업 수익력 쪽에서는 수익성 비율 그리고 활동성 비율 얼마나 자산이나 뭐 자본이 잘 돌리느냐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얼마나 자금을 동원하기 좋은 상태냐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 얼마나 부채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카테고리 분류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정답 몇 번이에요? 평균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성 비율 중에서 이제 소분류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율 중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죠. 그래서 평가를 위한 거시적인 이런 비율, 평가 지표는 요 네 가지고 세부 팩터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요 문제는 이제 카테고리 분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려웠죠, 그죠? 회계 쪽이 아니신 분들은. 그다음에 22번 의사결정의 위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양이 뭐예요? 위양이 그 아래쪽으로 합의관리자에게 나의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포괄해야 될 관리의 폭이 높으면 관리의 질도 떨어지고요. 대응력이나 반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하위 관리자가 그걸 받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응력이나 그 반응력,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어쨌든 원래 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자가 될 거예요.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을 증진시킨다. 어차피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시자가 된다기 때문에 증진을 시킨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적인 의사결정이나 협의, 같이 한다는 얘기죠. 공동 의사결정 같은 목적으로 같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위양 자체는 넘겨주면 걔가 한다는 뜻이에요. 걔가 하게 되고 감독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되지 동조적인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유통업체에서 성과 및 손익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래 재무적 분석 기법 중에서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만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 유통상에서 평가 방법, 재무적 분석 기법 배울 때 이 기법 중에서 DPP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해당 활동에 사용된 직접적인 그런 것들.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만 고려한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DPP입니다. Direct Product Profit, 그죠? Profitability. 그 다음에 GMROS는 뭔지 아시죠? 면적당 재고로 얻어들이는 수익률을 말하고 ABC는 활동 원가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GMROI는 그 재고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을 말하고 GMROL은 노동 투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리턴 수익을 말하죠. 자, 넘어갑시다. 소매기간이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어떤 거냐? 저비용, 저가격.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고비용, 고가격 업태로.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가진 애가 나오면 양보하고 사라진다. 이게 이제 소매 수레바퀴설, 소매 차륜 가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매 차륜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드시라고 준 문제죠. 소매 차륜 문제에서 뭐 하나 팁 더 드리면 이게 혁신적인 업태, 저가격 저서비스, 저가격 저서비스, 저마진, 고회전율, 독립입지, 먼데죠. 힘들죠. 박리담이 하려면. 고가격, 고서비스, 고마진, 저회전율이죠. 그 다음에 1급지. 그 다음에 이제 쇠퇴인데. 쇠퇴가 되겠는데. 얘로 해설이 안 되는 소매 업태가 있어요. 소매 차륜 이론으로는 해설이 안 되는 소매 업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뭐야? 편의점. 얘는 고가격이에요. 고마진인데 저회전율이 아니야. 고회전율이에요. 고서비스도 아니에요. 저서비스예요. 소매 차륜으로는 해설이 안 되는 소매 업태 형태. 어떻게 꼬셔서 구멍가게가 다 없어지고 편의점이 그 자리를 채웠는지 알겠죠? 이렇게 꼬셨겠죠, 그죠? 자, 마지막 번호 다 왔네요. 자산회전율. 자산회전율은 얼마인가? 자산회전율. 공식만 알면 끝이죠. 평균 자산. 그래서 순매출액, 총매출액.
이란 말이에요. 총 매출액, 총 매출액, 순 매출액은 얼마예요? 8만 달러. 그다음에 자산에 속하는 게 뭐가 있죠? 상품 재고 자산 3만 달러.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총자산 4만 달러. 부채는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사장님은 가져다 쓸 수 있으면 다 자산이에요.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이죠. 잘 안 보이시네, 그림에. 그죠? 큼직큼직하게 쓸걸.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얘는 투자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건 이제 배당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죠. 얘는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산이에요. 그래서 포함을 시키죠. 네, 평균을 써야 되죠. 평균 자산.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8만 8만 다시 2로 나누는 거죠. 4만. 2죠, 2. 자산화의 잔율은 2. 자, 이렇게 유통물류 일반 관리 2014년 2회차를 해설을 해봤는데요. 되게 조금 생소하거나 처음 나왔거나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별표 문제는 약 3개 정도가 됐어요. 3개 정도. 특이했던 문제들 보시면 7번은 중간 정도. 이 지수평할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심화돼서 설명됐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7번이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고요. 10번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고, 13번도 이제 학자 문제, 별표죠, 별표. 어려운 문제.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14번에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얘는 중간 정도. 유추해서 풀어야만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이나 별표 정도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16번 문제 중간상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해서 좀 심화돼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별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19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과 더불어서 생각했던 경제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22번 문제 위양이라는 측면에 대한 설명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중간급의 문제가 한 6문제, 5문제, 6문제 정도 나왔고요. 정말 처음 나왔거나 어렵다라고 생각됐던 문제는 한 2-3문제 정도 되는, 그래서 한 17문제로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회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 꼭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